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이틀째인데 이 코로나19가 덮친 국회 국감장 횡하기도 하고요. 증인도 없고 피감 기간도 예년에 비해서 인원들이 확 줄었어요. 근데 저희 제작진들이 국정도 없고 감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 단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많이 욕먹던데 방탄 국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대부분 상임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틀째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국정감사는 여당은 방패 역할, 야당은 창 역할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국정감사야말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증명하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사실 지금의 모습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좀 여당은 여당대로 그래도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행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야당이야말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보답하는 모습으로 국감의 주인공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창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뭔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보다는 여당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한 건들이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 등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국민 피격 사건도 과연 이 정부가 국방부와 해군이 초기 대응을 잘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국회의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역대급으로 이렇게 자료를 안 준 적이 없었대요. 사생활 보호다,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기밀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국정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국감입니다. 지금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그런 국감 없었어요.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항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라고 해야 될까? 여당이지만 행정부와 장관을 감싸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러한 것들을 여당 의원들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박민규 교수께서는 여당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또 막고 있는 이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증인은 사실 국회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증인들이 채택이 돼서 국민들 앞에서 국정 관련된 논의들이 이렇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분별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혹이 정쟁화됐었거든요.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소중한 기회인데 너무나 당리당략적으로 정파적인 이익으로만 정쟁으로 몰고 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었던 우리 피격 공무원 유족을 대표해서 형님을 증언대 오르냐 안 오르냐 갖고 설왕설래 하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고 어느 상임위원회가 문제인 것이지 반드시 국정감사에 어느 정도 증인이 돼서 국민들에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 원래 국감 증인 채택이 국회의원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 자기를 과대하게 홍보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남용되는 나쁜 사례들은 이번 21대 국회부터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해수위에서는요, 이 피격 공무원, 실종 공무원에 대한 그 묵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국감 시작하면서 묵념이 있었고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10분 만에 여야 고성 오가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지금 박민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해 피격 공무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국감 초반에 떠올랐는데 좀처럼 여기에서 지금 각종 상임위에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결 실마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요, 이러한 상황들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것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피격 공무원의 형이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왜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내 동생이 북한 해역에 밧줄로 끌려다녔을 때 우리 군은,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왜 우리 동생을 구출하라고 왜 그 한마디 안 해주셨습니까? 이런 말이 국민들에게 직접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감이라는 자리는 행정부가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 장관의 판단이 과연 정확했느냐,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리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당도 자신들에겐 불리하더라도 증인 채택, 자료 요청, 협조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방위 국감만 봐도요, 원인철 합참 의장에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군에서 월북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감청 등을 통해서 확보한 특수 정보를 봤더니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는데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월북을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북한과는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지 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피격 공무원의 월북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의 말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건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쭉 내용들을 보면 국방부의 발언도 뭐가 틀렸다기보다도 어떤 정보가 좀 더 확대 해석되거나 선호가 바뀐 것뿐이지 큰 틀에서의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방부 입장도 매우 좀 이해가 되는 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방부 군인들이 그걸 못했다라고 비난받는 부분이 있지만 예. 또 여러 가지 또 큰 틀, 다른 틀에서의 또 남북 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요, 예. 당시 정보 자산, 첩보 자산으로 전략 우리 자산으로 다 취득했던 첩보나 정보들을 국방위원들한테만이라도 비공개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자신들만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장관이 대독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오해들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 엄수를 약속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오늘 행정안전위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뭐니 해도 내일이 이제 한글날인데 이 차벽, 광화문 광장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 설치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틀째 설전이 일어났는데 민주주의의 후퇴다라는 야당의 주장, 그리고 여당에서는 방역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들을 견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은 집회 자유는 보장하되 좀 시민들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하는 차원에서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개천절 집회 이후에 이제 한글날 집회. 두 분께서 집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인의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정치적 기본권인 집회 자유가 제한되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지난 제헌절과 앞으로 있을 한글날의 집회를 좀 제한해야 된다는 근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결과로 전 국민에게 다가왔거든요. 예. 아마 어느 정도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난번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한글날 집회에서 법원 판단이 좀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네. 일정 부분 조건부 허용이 된다면 경찰도 그저 막기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좀 더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와의 어떤 소통과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일정 부분 열건 좀 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적 기본권을 무작정 제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와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네. 방역을 준수해주는 그러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집회에 대한 생각 여쭤볼게요. 필요한 경우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광범위하게 창궐하는 이 상황에서 대규모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집회 정말 옳지 않아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그것을 총리의 말 한마디,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15년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는 합법적인 집회를 박근혜 정권이 막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민주주의가 차벽에 막혔다. 과잉진압, 엄벌해야 된다. 이것은 반헌법적 차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 37조 2항에 분명히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경찰의 차벽을 보세요. 4km입니다. 그 주위에 99군데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1만 4천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금지를 시켰어요. 합법적인 1인 시위도 못하게 만들었었고요. 그 주위에 다니는 직장인들 휴일이지만 나가서 일하려고 해도 검문을 10차례 이상 받아야 했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해도 됩니까? 방역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지금 데드라인까지 설정을 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낙연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 15일에는 출범을 하게 돼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던진 날짜는 10월 26일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국정감사 끝나는 10월 26일까지 데드라인 설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후장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 2명 야당 몫을 내놓지 않으면 별도의 지금 올라가 있는 개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려갈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접점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감 시기에 당 대표가 법사위 모든 의원과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수처 출범의 시한을 야당에게 통보하는 아주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한 자리였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공수처법이 제정이 되고 올 여름 수많은 논란 이후에 결국 지난달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었던 특별감찰관을 받고 공처를 함께 동시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조영원 원내대표는 먼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사 임명까지 한 다음에 공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도돌이표로 다시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만큼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6일까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법의 명시대로 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판은 어쨌든 10월에 거쳐 11월까지는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잘못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해야죠. 법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추천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추천위원회에서 선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장. 그렇게 해야지 왜 지금까지 추천 안 하는지, 안 해서 왜 이러한 빌미까지 잡히는지 저는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결국에는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년 3월 9일까지가 당대표 임기 만료인데 그때까지 이 공수처를 무조건 출범시켜서 하나의 성과로 만들겠다. 그리고
본인들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지만 야당과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것, 이것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자신의 당대표 시절에 어떤 하나의 성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하나의 성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 자체가 당대표보다는 대권 후보로의 길을 가겠다, 그런 성과를 갖고 싶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데드라인까지 확실히 네. 정해놓은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냥 헌재 판단을 기다리진 않고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추천할 겁니다. 추천 아마 할 추천합니다. 거라고 예, 보십니까? 지금 뭐 지도부에서는 누구를 할지 지금 선택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6일 전까지는요, 추천위원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위헌 심판 청구 왜 이렇게 늦어지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언제쯤 판단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높이는 정말 잘못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가 확대되는 건데요. 예. 아니 국회가 정치로 체결될 문제를 왜 법원에게 헌재에게 넘깁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매우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행태가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를 왜 법적으로 가져가느냐라는 건데 이건 공수처 법이잖아요. 법을 위헌 심판 받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그것은 좀 의아스럽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법상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헌 판결 나오면은 당연히 공수처법 없어지는 거죠. 공수처 진행하면서 기다려야 그렇죠. 된다. 설치 예.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빌미와 정치적인 논쟁, 필요 없는 일에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것만 기다리면서 마냥 늦출 수는 뭐 어떤 시간 벌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이런 실리를 얻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여야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의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김영배 의원 등 여당 44명의 의원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정당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이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좀 돼서 벌써 당내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여져야 되는 그 과제는 정치권 모두의 과제입니다. 예. 정당이 강해져야지 민주주의가 강해집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룰인 선거 룰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 비판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예. 본회의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를 놓고도 통과를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분별한 법안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법안 발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반칙과 불법을 예. 스스로 용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눈 감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이거 할 일입니까? 조금 더 정치가 깨끗해지고 경선과 선거 과정 중에서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정치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지,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 눈 감겠다? 셀프 용서당 아닙니까? 예. 이게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4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집권 여당의 43명이 찬성하는 법안이 반칙을 용서하는 법안이다. 이것은요,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땐 총선에서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몸집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큰 병 걸립니다. 자체 정화 기능이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뭐 민주당과 달리 이번 지난 총선에서 큰 패배를 한 국민의힘 과연 어떻게 앞으로 자생력을 또 갖고 가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특히 국민의힘 야권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상징성이나 역할 분명히 있을 텐데 지난 21대 총선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현역 정치권에서 물러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포 포럼이라는 거 만들면서 다음 대선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를 했는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 마포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오후 3시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지금 4시를 좀 넘었으니까 아마 진행이 되고 오늘 저녁에 만찬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많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그렇게 끈끈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위원 대표로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한 케이스다 보니까 약간 이게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기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내년 보궐선거 및 내후년 대선을 준비하는 협력 관계를 논의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 이후에도 이제 리얼미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현재 처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1%인데 정당 지지율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28%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정당까지 포함해 6.8 합쳐도 35%거든요. 예. 그러면 16%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과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대선 후보를 빨리 만듦으로써 대선 후보별로 지도를 결합해서 정당 지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대선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마 속도에 좀 이렇게 민감하고 좀 쫓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두 분의 엄청난 협의가 앞으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몇 차례 대선 후보 생각해 놓고 있는 야권 후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누구라고 거명을 안 했는데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마포 포럼이 대선 차기 대권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킹메이커, 그러니까 대권이라는 접점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단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실제적으로 누구누구 오늘 그런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비공개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 가볍게 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두 분의 만남을 좀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 내년 3월 말까지 본인의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고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기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모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풍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분들은. 예. 이 두 분이 누군가를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역풍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움직임, 논의사항 이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보궐선거에 김무성 전 대표가 등판할 가능성은 역시나 전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도 돼요? 예. 김무성 대표의 워딩을 저희야 그러면 너무 좋죠. 워낙 강 소장께서 좀 이렇게 각별한 관계인 네. 걸로 알고 있기 예전에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거길 왜 나가겠냐 이제 제가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부산시장 하려면 진작 하셨을 거예요. 부산시장보다는 어쨌든 병풍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시장 누구 만들고 차기 대선의 병풍 역할을 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서도 별 말씀 안 나가신대요. 예, 안 나가신대요. 안 나가신다고. 예. 예.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공원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